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통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매우 크다고 합니다. 즉, 흙수저는 흙수저로 끝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집이 곧 운명이 된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 말을 가슴 어딘가에 새기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전혀 다른 결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동네, 심지어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그 삶을 그대로 물려받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라지 채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 소득 20% 가정 출신 중에서도 상위 20%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막힌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기반 없이 시작해 성공한 창업자들, 변변한 배경 하나 없이 전문직에 오른 사람들, 이들을 추적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가난이 사람을 막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이 사람을 막는 겁니다. 결핍된 환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환경을 감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을 교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둘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교실로 바꾼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는 질문.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상상. 이 질문들이 삶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 질문은 그냥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블랙홀입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이 단계를 지나칩니다. 그들도 분명히 억울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 패는 이거다. 그럼 이 패로 뭘 할 수 있지? 체스판을 뒤집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로 최선의 수를 두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 이 능력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수용의 능력은 자신을 향한 정직함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로 인정하고 채워나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을 반면교사로 삼는 눈입니다. 가난한 환경에는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롤모델이 많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어른,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사람들, 매일 불평만 늘어놓으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이웃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에 동화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따라하기 쉽거든요. 나쁜 습관도, 나쁜 태도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본 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활용했습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가족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존엄을 잇는 어른들을 보면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새겼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좋은 롤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반면교사를 통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한 내면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새긴 원칙이니까요.
세 번째는 메타인지, 즉 자신의 경험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차이는 뭘까요?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만 이래?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외부를 향합니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지? 이 질문은 내부를 향합니다. 자신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면 그건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배운 겁니다.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매일 밤 들었다면 그건 재정 관리가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배운 겁니다. 끼니를 걱정해 본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니라 배로 압니다. 가난한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무도 대신 받을 수 없는 생활 밀착형 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육을 그냥 고통으로만 기억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같은 경험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메타인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남들이 빠지는 함정을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자립 근육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일찍부터 냉정한 진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처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쓸쓸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변을 봐도 기댈 언덕이 없고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 그 외로움은 분명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는 습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 그리고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 이게 자립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단련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이 막히면 멈춥니다. 누군가 다시 길을 만들어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길을 내는데 익숙한 사람은 막혀도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더,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의존하지 않습니다. 활용합니다. 받은 도움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가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자립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평을 발견으로 전환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언어가 사실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문장은 같은 현실을 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미래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 언어를 들여다보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불평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자동으로 해결책을 탐색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몸에 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습관의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30분 책 읽기, 하루 지출을 기록하는 것, 자기 전에 오늘을 복귀하는 5분.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독서면 1년에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책 30권에서 40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1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사고 깊이와 판단력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도, 지식에도, 인간관계에도 복리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에 민감합니다.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더 날카롭게 고민합니다. 이 감각이 훈련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 즉 내면의 축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중요한 건 내 안에 단단한 축이 있느냐입니다. 이 축이 없으면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포기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기준을 혼자 지피는 건 사실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들이 다 어울려 흘러가는 방향을 혼자 거슬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감수했습니다. 아니, 이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속감보다 10년 후의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반드시 기록으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자존감의 진짜 의미이고 내면의 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자신이 불평한 횟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불평 뒤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를 한 번만 붙여보세요. 딱 하나만요. 이 작은 시도가 언어 습관을 바꾸고 언어 습관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써보세요. 오늘 내가 겪은 가장 힘든 일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삶을 향한 첫 번째 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두 부류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내 기준으로 새기는 것. 이게 환경이 주는 가장 강력한 수업입니다.